항공 및 물류 중심에 관해서 같이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우선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되기로 돼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뭐 한 1,500명, 이제 각 세션별 참여자들까지 하면 2,000명 이상의 참가가 예상이 되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이렇게 발효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불과 이틀 전에 이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발표 준비해 주시고 또 토론자분들도 굉장히 좋은 대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수님들을 모셨기 때문에 기대가 많았는데 불가피하게 이제 줌을 통해서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하시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발제해 주실 분 두 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발제 내용을 각 20분씩 해서 약 40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들은 다음에 두 분의 패널 토론자를 저희가 이미 모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패널 토론을 듣고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패널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이 줌을 통해서 참여하신 분들이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것이 있으면 그 내용을 먼저 듣고 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우리 발제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는데 제일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항공업계 진단과 상생 방안에 대해서 정세연 책임연구원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항공산업 변화에 대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최종혜 차장님께서 발제를 하겠습니다. 두 분의 발제를 들은 다음에는 그다음에 김광일 교수님 또 김용진 교수님 나서서 발표를 패널 토론해 주실 텐데 그때 토론하시기 직전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상세하게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발제 지금 자료를 이미 올려주셨는데요. 공항산업기술연구원의 정세연 책임연구원님께서 먼저 첫 번째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공항산업기술연구원의 정세연 책임연구원입니다. 네, 제 목소리 말고 다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리는데 다른 분 혹시 다르게 얘기하시는 분은 마이크를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세연 연구원님 바로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네, 오늘 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항공산업 진단과 상생 방안에 대해서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항공수요 예측, 경제적 파급 효과, 항공산업 생태계 위협, 이에 따른 상생 방안 시사점 순입니다. 먼저 수요 예측입니다. 현 수요 현황으로는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1,900만 명을 상회하는 등 옆에 보시면 누적 확진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지역별로도 코로나 확산 감소세가 보시는 것과 같이 시차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 안정세를 기대했으나 현재 사태 완전 종식까지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항공수요 현황입니다. 국제선 여객 추이는 7월 누적 21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96.5% 감소하였는데요. 인천공항이 2019년 7월 일평균 국제선 여객 수는 20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2020년 7월 일평균 여객 수는 7천 명으로 현저히 줄었던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7월은 여름 하계 성수기 기간입니다.
성수기 기간 동안 평균 여객 수에 비해서 약 7% 상회하는 실적을 그동안 나타냈었는데요. 이번 여름 성수기 기간 동안은 약 6.3% 일평균에서 감소한 수요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감소한 원인으로는 현재 공항 이용하는 일반적인 여객이 비즈니스 수요가 대부분으로 성수기 기간, 휴가 기간에 따른 여행 감소가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7월 성수기 이후 수요 증가 예상에도 불구하고 수요 탄력도가 없는 형태가 나타나면서 세계 항공업계는 수요 감소의 피해로 대부분의 항공업계가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요 예측 결과입니다. 저희 원에서는 그동안 초기부터 현재까지 약 10차에 걸쳐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 모니터링 해오고 있는데요. 현재 2020년 약 81.2% 전년 대비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이전 수요 회복까지 약 2년에서 5년 정도 수요 감소가 지속이 예상되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듯이 국제기구 아이카오에서도 20년 국제 이용 계획은 약 75% 감소를 전망하고 있고 아이아타나 유로컨트롤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항공 수요가 느리게 회복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럼 본 연구원에서는 공급자 입장에서의 수요 예측뿐만 아니라 여객 입장에서 여객 심리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해외 여행 시점 및 우려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코로나 회복 후에도 감염 우려에 따라서 1년 이내 해외 여행 미계획자는 전체 응답자의 약 31% 이상으로 나타났고 향후 여행 시기로는 백신 개발 이후라고 응답하신 분이 전체 5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감염 불안에 따라서 해외여행이 감소하는 해외여행 불안 심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요 회복 효과가 기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해외여행 불안 심리가 수요 회복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파급 효과입니다. 앞서 예측한 수요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을 했는데요. 여객 수요 및 외래 관광객 감소에 따라서 기존 전망 대비 아래와 같이 유가 효과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코로나 초기에는 기존 대비 약 부가가치 감소분이 약 2조 원으로 제주항공의 1년 정도의 매출액 정도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번 저희가 현재 국제선 전년 대비 약 81.2% 감소를 예상하면서 대한항공 매출액과 제주항공 매출액을 합산한 19년 합산 매출액을 상회하는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항공운송 산업을 구성하는 소비자와 사업자가 유지 불안에 따라서 전체 생태계가 순차적으로 위협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2019년 대비 항공사 매출액은 약 9조 원, 공항 운영 비용은 약 4천억, 외래 관광객 지출액은 약 44조 정도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태계의 연쇄적 파급 효과 영향으로 전체 항공산업 생태계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앞서 말씀드린 생태계 불안과 관련해서 상생 방안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생 방안 시사점은 크게 생태계 유지와 수요 회복, 그리고 공항 경쟁력 강화 세 가지로 나눠서 크게 나눠 보았습니다. 먼저 항공사 생태계 유지를 위한 항공사 지원 방안입니다. 현재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수요 회복을 위한 복항 정책 등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현재 해외 국가에서도 무담보 보증이나 세금 감면 등 적극적인 경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타트를 위한 노력으로 방역 안전공에 대한 격리 등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있는데요. 아래 표에서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고 항공 관광을 중심으로 한 국가에서는 안전국에 대한 격리 제한 조치 완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외 국제선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안전국에 대한 제한 조치 완화 검토가 순차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요 회복과 관련한 안심 심리 구축입니다. 앞서 설문조사 결과 질병 감염에 대한 심리 불안으로 지금 해외여행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방역체계 구축이라든지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서 이러한 불안 심리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항 간 트래블 버블이라는 공항 간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안심 여행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항공기 기내 감염 발생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설문조사 결과 약 65%에 이르는 등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항공기 기내가 안전하다는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항공기, 제가 공학 전공은 아니지만 항공기 기내에서도 매 분마다 공기질 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폐쇄된 밀집된 지역보다는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심리 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공항 비즈니스 모델의 다각화입니다. 여객 의존도가 높은 수익 구조에 따라서 여객 감소에 따른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항을 넘어선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서 자생적인 항공 수요 창출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외 주요 공항에서도 노선 유치든지 낮은 항공 수익에 따라서 수익 구조 다각화 노력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업 랜드마크 건립이라든지 공항 이용객 외에 관광객, 일반인, 유인 시도 등의 노력이 있어서 하네다 공항의 경우에도 이번 복합 상업시설을 오픈하였고요. 태국에서도 공항 근처에 프리미엄 아웃을 오픈하는 등 관광객이나 일반인 유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항공산업의 수요 감소에 따라서 생태계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수요 회복 및 경쟁력 재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향후 본 학회에서 이루어지는 공항 산업 다각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아마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발표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마이크가 오프되어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연구소 정세연 책임연구원께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그 팬데믹 이후에 항공업계의 상황에 대해서 진단해 주시고 또 시사점으로 향후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한 20분 정도 이렇게 발제를 요청을 했는데 간략하게 아마 시간을 아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나중에 패널 토론 시에 더 추가적으로 또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항공산업 변화, 특별히 항공 화물의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주제로 이미 자료를 지금 줌 화면상에 올려주셨습니다. 이 발제를 맡아주신 분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미래와 창의 팀의 차장님으로 계시는 최종의 차장님이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대략 한 40분 정도가 지금 이 회의에 줌으로 접속하셔서 아주 경청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제에 대해서 차장님 발제를 듣고 난 다음에 잠시 랩업한 다음에 바로 또 패널 토론을 준비할 텐데 오늘 참여하신 분들도 질문이나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면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기회를 드릴 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발제 최종혜 차장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들립니다. 네. 네네. 저는 소개받은 미래와 창의팀에 근무하는 최종혜 차장이라고 하고요.
사실 미래와 창의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작년 4월에 회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처음 만든 TF팀인데 어떤 공항산업, 항공산업이 처해 있는 미래 환경을 한번 예측해보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기획해봐라. 대응 방안과 미래를 설계하는 좀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과연 이 항공산업, 특히 이 항공 화물 물류 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예측해보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항공산업의 환경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항공화물 시장이 마주한 패러다임에 대해서, 패러다임의 전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사실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사실 있었던 거는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활성화될 거라고, 가속화될 거라고 예측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발제들어 보고 싶고요. 마지막은 이런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가지고 우리 공항 산업이 어떻게 한번 대응해보면 좋을까, 접근해보면 좋을까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코로나19 이번 사태가 이렇게까지 큰 전 세계 경제나 전 세계 생활 양식에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이 항공 산업에 특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은 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항공 산업에 미치는 손실이 한 70조 원에 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항공 산업이 대부분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넌 컨택이라든지요, 제로 컨택 이런 개념들이 대두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이 항공 산업에도 물론 뭐 AI라든지 생체 인식, 빅데이터 이런 첨단 기술,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어떤 그 수용 요구가 있었지만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더욱더 이런 변화의 바람이 거세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동시에 아까 정세현 연구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수요 회복에 대한 불투명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항공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 시각이 증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한 5월에는 또 워런 버핏, 그 유명한 워런 버핏이 또 미국 항공사 가지고 있던 주식 전량을 매도하기도 하고 약간 좀 항공 산업이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런 데는 회의적 시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대응해서 우리 인천공항도 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굉장히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인천공항이 굉장히 어떤 재무적으로 우수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여객 수요, 또 화물 수요 이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공항이었는데 17년 만에 2004년 이후에 17년 만에 적자 전환이 예상되고 사실상 거의 뭐 확정적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어떤 수요 급감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이 실물 경쟁이 굉장히 침체되고 있고 또 코로나 사태로 어떤 그 여객의 이동은 제한적이지만 이 화물 수요가 굉장히 안정적인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서 저희 그 미라창의팀에서는 혹시 이런 부분이 혹시 어떤 이거 기저에는 물론 뭐 꼭 이걸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기저에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항공화물 시장의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의 전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 그에 대한 내용을 한번 공유해보고 제안드려보고자 합니다. 항공화물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항공화물 시장은 사실 전통적으로 보면은 해상 운송 시장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느린 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 나오는 그래프가 이제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해상 운송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정시성 부분이었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정시성이 개선되면서 해상 운송에서도 전통적으로 해상 운송 부분에서도 점점 항공 운송의 영역이었던 좀 비싼 제품 이런 것들을 수송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항공 운임이 굉장히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비싼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통적으로 개인 소비자보다는 항공 화물 시장 부분은 어떤 공급자라든가 또 어떤 기업이 자기 어떤 수요에 의해서 자기 요구에 의해서 대량으로 주로 비싼 제품을 이렇게 수송하던 시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그런 저희 현장에서 공항 운영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이런 어떤 가격 비싼 제품 이런 것들이 운송되던 시장 여기에서 약간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비싼 제품이라기보다는 요즘은 시간에 민감하고 또 시간이 가치를 결정하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품목으로 항공 운송의 대상 품목이 변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로는 과거에는 굉장히 항공 운송 품목 대상 중에서 많은 어떤 중량을 차지하였던
반도체라든가 또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물론 이거는 우리나라의 수출입 환경 영향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고, 그 대신에 의약품이라든가 또 신선식품, 전자상거래 물품, 이런 좀 뭐랄까 좀 시간에 굉장히 민감하고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통계를 살펴보면은 이 중량보다는 이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과거처럼 대량의 벌크로 제품을 수송하기보다는 소형 화물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변화의 밑에는 어떤 이런 그 consumer preference, 어떤 이 소비자의 기호가 이런 변화를 끌고 온 동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특히 항공운송 시장에 있어서 이 소비자의 니즈라는 거는 사실은 그동안 좀 소외되어 왔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장한민 교수를 비롯한 유명한 연구에 따르면은 사실 그 여객은 투웨이 전기를 하지만 항공화물은 원웨이 수송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카고를 스페이스를 채우기 위해서 화물기들을 계속 포인트 투 포인트 운항을 하면서 공간을 채워나가는 방식인데요. 최근에 저희가 대한항공 한번 평소에 만나보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그러니까 그 캐나다 동부로 빈 비행기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캐나다 동부 노바스코샤주 그런 데서 나오는 랍스타를 수송하기 위해서 빈 비행기를 그쪽 캐나다 동부 쪽으로 날려가지고 다시 채워오는 이런 편도 운항을 감수하는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살아있는 랍스타에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그런 어떤 소비자의 기호 이런 부분이 약간 화물을 움직이는 쪽으로 항공 화물 시장을 움직이는 쪽으로 약간 좀 어느 정도 동인을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고요. 사실은 요 미주의 뭐 예를 들면 재밌는 사례인데요. 룰루레몬이라는 어떤 브랜드, 요가복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데 티셔츠가 한 19불밖에 안 합니다. 20불, 30불 이런 티셔츠를 사람들이 이제는 항공 운임을 내고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지금 어떤 사람들, 요즘 사람들, 뭐 밀레니얼 세대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요즘 세대들, 요즘 사람들이 중시하는 거는 사실은 누가 정해준 뭐 가격이나 누군가의 평가라기보다는 자신의 선호, 기호가 어떤 그 가치를 결정하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견 불합리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빠르게 운송될 수 있고 우리가 그 제품의 운송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이 항공운송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예 최근에는 이 공급자 자체가 이 항공 운송에 기반한 특성 옵션을 제공해야지만 소비자를 붙잡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LVMH라는 건 굉장히 뭐 루이비통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세계 최고의 명품 기업인데 이게 온라인 사업을 중지하고 있다가 한 10년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24s.com이라고 여기서 35만 원 이상만 구매를 하면은 한국에 있는 제 집 앞까지 배달이 되고요. 이런 비싼 제품뿐만이 아니고 이 베이비샵이라고 아동복을 파는 브랜드입니다. 아동복을 파는 편집샵이 되겠는데요. 여러 브랜드들 모아서 파는. 근데 이런 브랜드조차 불과 한 5유로 정도만 내면은 우리 집 앞까지 자동으로 한 4, 5일 내에 옷이 배달되는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기호에 따라서 항공 운송이 어떤 발생하는 이런 사태가 이런 상황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는 이런 어떤 운송 기술의 발달, 뭐 이런 콜드체인 기술이라든지요, 아니면 쿠리어 서비스라든지요, 이런 발달들이 이 소비자의 기호에 기반한 항공 화물의 시장 수요를 더욱더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이것도 또 하나 재밌는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한번 그레인저 코셔널티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항공 화물의 성장률과 또 경제 성장률 사이에 한번 어떤 그 관계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간단한 시계열 회귀 모형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에는 어떤 이 p-value가 어떤 0.05보다 작아서 유의하게 나와서 어떤 그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2010년 이후 통계를 가지고 해보니까 어떤 그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어쩌면 과거에 항공 화물은 당연히 경제가 성장하면서 세계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제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운송수단의 선택이 됨으로써 종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어쩌면 이제 항공 화물의 증가 추세는 경제 성장률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항공 화물을 선호하는 어떤 수요라는 게 있고 이 수요는 이 경제 성장과 관계없이 뭐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어떤 그 GDP 성장률과 또 이 프레이트 톤 킬로미터 사이에 상관관계를 봐봤는데요. 아무래도 경제가 더 발전하고 또 소비자의 기호가 더 뚜렷하고 자기의 기호에 따라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OECD 컨트리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음의 상관관계가 나와가지고 좀 이것도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그 삼성전자가 자기 휴대폰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긴 지가 한 10년 정도 돼갔는데요. 이런 부분들, 이런 오프쇼어링이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좀 줄어들 거라는 말도 있지만 이 인건비 차이로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오프쇼어링 이슈도 경제 성장률과 항공화물 사이의 괴리를 크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희 이런 어떤 그런 이 패러다임의 전환, 너무 거창한 이름이긴 한데요. 이런 약간의 변화, 시장의 변화, 이런 부분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저희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가속화될 거라고 한번 발제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이 항공화물 비즈니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객의 종적인 사업이고 여객에 대비해서 부속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게 의외로 위질리언스가 강하고 또 외부 쪽에 견고하고 이런 사업 부문으로 재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항공 화물 부문에 대해서는 투자가 좀 더 지금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해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타임 밸류, 시간이 갖는 가치라는 게 항공 화물을 넘어선 물류 산업,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 전반의 핵심적인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이 시장에서 마켓컬리, 쿠팡 같은 거는 이미 시장의 표준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샛별 배송, 새벽 배송, 이제 시간에 민감한 소비, 시간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소비자, 이런 것들은 뭐 정말 아주 일반적인, 시장의 일반적인 소비자 형태로 변모해 나갈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더욱 이 항공 운송, 항공 물류, 항공 시장의 어떤 그 자극을 더욱더 강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물건을 빨리 받기 위해서라면 운임의 차이 정도는 어떤 무시하는 소비자가 점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19를 계기로 이 시장에 시간에 민감한 소비, 콜드 체인, 또 전자상거래 이런 부분에 신규 고객의 유입이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마존 주가가 이 전자상거래 때문에 오른 건 아닌 거고요. 하지만 이런 어떤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원래는 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을 사람들도 이 일을 계기로 많이 이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점점 이 항공 운송, 운임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더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앞으로 더욱더 빠르게 성장할 거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컨센서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조금 제 생각에 이 항공 운송 시장이 조금 더 항공 물류, 항공 운송이 또 이런 어떤 소비자의 빠르게 변하는 기호나 시장의 흐름, 또 시대적 추세에 맞는다는 부분은 굉장히 좀 유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가 벨리카고의 비중인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화물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그 화물 그 스페이스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 지점들을 포인트 투 포인트로 운항해야 되지만 여객기는 기본 여객기의 빈 공간을 활용하는 벨리카고의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르게, 보다 빠르게 시장 환경의 변화, 또 소비자의 수요, 기호 니즈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또 항공 운송이라는 것이 해상 운송이나 다른 어떤 교통수단에 비해서 갖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저희가 진단해봤던 이 항공 화물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면, 시장의 변화가 있다면 이런 변화가 또 코로나 시대 이후에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면은 이에 대응해서 우리 공항 산업도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또 다음 장에서는 공항 산업 차원의 접근에 대한 제안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인천공항을 비롯해가지고 이 항공화물 시장에서 공항 운영자가 했던 역할을 살펴보자면은 굉장히 수동적인 역할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을 예로 들면은 그냥 단순히 어떤 그 항공사 및 물류 기업의 화물 수송, 운송, 조업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부지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시설을 제공하는 굉장히 좀 어떤 어떤 부수적인 역할에 불과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여기서 거두는 수익도 대부분이 항공 기체의 운항에서 발생하는 수익이었습니다. 똑같이 착륙료, 종료료 이런 것들이었고 여객기에 비해서는 화물 항공기의 비중이 훨씬 작기 때문에
사실 공항 산업에서 이 화물 분야는 수익원이 낮고 좀 뭐 그다지 이게 좀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 구분회계 자료인데요. 2019년 기준으로 저희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위를 보면은 여객터미널 운영에서는 굉장히 이익을 보고 있었지만 화물터미널을 운영하면서는 또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또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 항공화물 시장이 뭔가 변화하고 있고 이게 어떤 소비자의 기호가 여기 역할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에 대응해서 공항산업도 좀 더 어떤 변화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의 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간략하게 저희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안을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인프라 쪽에서도 어떤 단순히 그냥 부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항공화물 인프라를 어떤 지금의 어떤 화물 트렌드에 맞춘 콜드체인이나 전자상거래 이런 부분에 특화된 항공화물 인프라를 직접 공급하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은 다수의 과거에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물류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정 투자를 굉장히 회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온도 민감 터미널이나 또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를 직접 공급해서 임대하는 방식으로 리스를 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분야라든지요. 아니면 지금 인천공항을 예로 들면은 지상조업 장비들이 굉장히 좀 낙후가 되어 있는데 항공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상조업체들이 이런 거에 대한 투자할 만한 여력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인천 우리 어떤 공항 운영자가 이 장비나 서비스 차원에서도 한번 어떤 사업 범위를 넓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해본다든지요. 또 이거는 우리 R&D가 가지고 있는 영역 확대 범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논문 중에 재밌었던 거는 이 항공사나 물류기업이 이 허브 공항 왜 허브 공항에서 화물 운송의 중심을 두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은 그 허브 공항은 많은 경험과 이런 거를 통해서 이 통관 서비스라든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논문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런 어떤 그 데이터, 이 항공 화주나 아니면 수요자나 전부 다 내가 보낸 화물, 내가 받으려고 하는 화물이 어디에 있는지 굉장히 알고 싶어 하는데요. 이런 항공 화물 운송 관련된 데이터에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를 해본다든지 공항 운영자가 단순히 과거처럼 그냥 부지나 뭐 시설을 제공하고 임대하는 이런 역할이 아니라 이 밸류체인 어느 한 곳에 껴가지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이런 쪽의 역할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밌는 사례인데요. 제가 작년에 싱가포르 창의공항 옆에 있는 르프리포트라는 곳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예술품과 관련된 어떤 운송, 전시, 판매, 보관을 하는 곳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크리스티라는 세계적 경매회사, 요거의 아시아 수정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요. 얘가 재밌는 게 이 공항이라는 게 의외로 예술품을 보관하고 예술품을 거래하고 이런 거 굉장히 적합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공항이 안전한 곳이고 또 어떤 그 우리가 뭐 인천공항 주변도 물류 자유경제 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어떤 세제 혜택을 보고 있지만 세제 혜택도 있고 싱가포르 창의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 르프리코트라는 이 물류 창고, 예술품 창고와 공항 에어사이드 구역 간에 직 반송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빠르게 예술품을 안전하게 손상 없이 실어 나르거나 하면서 또 어떤 그 바쁜 VIP 고객들을 위해서는 아예 싱가포르 밖으로 나오지 않고 공항 내에서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이 공항에 과거의 공항 항공 물류라고 하면은 막 반도체, 뭐 거대한 뭐 우편물 이런 게 아니었는데 지금은 예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되는 하나의 시장으로 형성되고 있고 그 덕분에 창의공항 주변에는 예술품 취급을 전문으로 하는 예술품은 굉장히 손상되기 쉽고 보존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항원, 항습 이런 거에 어떤 기능을 갖춘 이런 또 전담 물류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과거처럼 항공 물류라는 게 그냥 단순히 어떤 그 제품의 공급자, 대규모 뭐 수요처 이런 게 아니고 점점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인천공항이 또 공항 산업이 공항 운영자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조금 전에 우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우리 최종애 차장님의 그 두 번째 발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잠깐 그 두 분의 발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서로 되새겨 볼 수 있도록 간략하게 요약보다는 그냥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두 분의 패널 토론자 분의 말씀을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번 이 세션에 지금 참여하신 분이 한 40분 정도 되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패널 토론 이후에 좀 질문이나 코멘트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마이크로도 모두가 참여하시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채팅창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열리기도 하고 열어놓을 수도 있고 지금 벌써 보면 우리 김광일 교수님 나중에 좀 이따 토론자로 모실 텐데 인사 말씀도 해주시고 이렇게 올린 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김광일 교수님이 이런 얘기도 했네요. 가끔 말씀이 끊겨서 들린다는데 다른 분들도 그런 분이 있으면 여기 채팅창에 올려주십시오. 저는 끊김 현상 없이 아주 잘 들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에러가 있으면 여기에 참 적어주십시오. 근데 다시 돌아가서 발제에 대한 질문이나 코멘트, 토론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이용해서 일단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보고 제가 나중에 패널 토론 진행할 때 또 질문을 대신해서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봐서 그 중에 또 직접 꼭 내가 질문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음소거 해제해서 직접 마이크를 사용해서 하실 수 있는 기회도 시간 진행을 봐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두 다 음소거 한 상태로 마이크를 끈 상태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채팅창을 이용해서 뭐 진행과 관련해서나 여러 가지 질문들 말씀을 편하게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두 분이 발제를 굉장히 체계적이면서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셔서 시간이 저희가 아주 급하지는 않습니다만 먼저 두 분 발제를 간략하게 되새겨보고 바로 패널 토론자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두 분이 차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항연구소의 정세연 연구원님은 팬데믹 이후에 항공산업 전반의 상황 진단에 대해서 주력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그 현재 이제 수요 예측을 좀 하시고 실제로 이제 수요상의 변화가 있었던 내용들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었는지 하는 내용들을 다루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 연구원님 말씀하신 우리 생태계 전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고 상생 방안을 공항의 입장에서 또 제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위 이제 Great Shutdown, 뭐 Great Lockdown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야말로 오가는 이 모든 공간, 뭐 하늘길도 또 이 바닷길도 이렇게 서로 간에 소통하는 길이 끊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컸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97년에 외환위기,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죠. 혹은 2008년 금융위기를 세계적으로 겪었을 때도 사실은 금융 부분에서 먼저 이슈가 되어서 나중에 그 파급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거꾸로 사실은 이 역병이라고 하는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물류가 먼저 끊어지면서 경제 전반에 파급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특히 궁극적으로는 이제 백신을 비롯해서 이 치료제가 나와야 되고 그 과정에서 방역을 효과적으로 함으로써 이런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K방역이라고 이름 지을 정도로 그래도 한국의 민주적 시민의식과 또 수평적인 이런 협력이 원활하게 되어서
지금까지는 잘 진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처럼 뭐 V자 반등이 될 거냐, 아니면 L자형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거냐, 혹은 뭐 W처럼 회복되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어려움이 올 거다. 뭐 지금 우리도 1차, 2차에 거쳐서 세 번째 지금 위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경영학회를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된 이유도 그럴 것 같고요. 또 다른 특징적인 내용은 K자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다시 살아나서 어느 정도 반등이 되더라도 일테면은 비대면 이런 산업은 발달되지만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일테면 물류 관련된 노동자들, 비정규직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계속해서 그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K자라고 하는 전망을 내놓기도 하기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정세현 연구원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생태계 전반에 대해서 큰 위협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2001년 911이라고 그러죠. 미국의 9.11 테러가 왔을 때 미국의 항공산업에 엄청난 사실 여파를 가져왔습니다. 하늘길이 끊겼기 때문에 수많은 회사들이 도산 챕터 11이라고 하는 국제 절차에 들어갔고 그때 미국 정부가 직접 항공사에 대해서 지원을 이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기도 했던 것들도 잘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세현 연구원님도 각국의 움직임과 함께 항공 산업을 다시 유지하기 위해서 그 플레이어들 현재의 선수들이 존속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치도 필요하고 방역 전반에 있어서도 우리가 빨리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이 생태계 전반의 위기인 만큼 우리가 상생 협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화두를 던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해 주신 우리 최종의 차장님은 코로나 시대 항공산업 변화 중에서도 특별히 항공 화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산업 자체가 항공산업이 첨단 산업화 되어 가고 있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지금 항공 관련된 주식을 다시 다 팔고 있다고 그러네요. 저도 과거에 워렌 버핏이 일찍이부터 항공도 그렇고 자동차 관련 주식을 자주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이미 커머디티화 됐다는 거죠. 가격 이외의 요소로는 서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저가 가격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건 20년 전에 워렌 버핏이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 항공도 그렇고 자동차 산업도 각자 차별화된 이런 전략을 세우는 과정을 그 와중에도 위기 속에서도 계속 보여왔는데 특별히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항공산업 전반에 짙은 어둠이 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최종의 차장님은 그 중에서도 이제 화물 운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징을 보면서 가격보다는 가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 특히 코로나 위기 이후에는 그 중에서도 타임 밸류, 시간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면서 어떻게 항공산업이 변화되고 있는지 그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과 연관해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미래 전략과도 관련돼서 얘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항공사 또 나아가서는 공항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발제를 해주셨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그 발제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바로 이어서 두 분의 패널 토론자를 모셔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분 모두 항공산업과 또 물류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이자 최고의 석학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실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광일 신라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바로 이어서 김용진 인하대학교 교수님 두 분의 패널 토론을 우리가 함께 들을 예정인데
김광일 교수님 10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의 김용진 교수님이 10분 이렇게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광일 교수님부터 먼저 저희가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어, 먼저 김재규 교수님께서 사회를 아주 원만하게 잘 봐주셔서 잘 듣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목소리가 끊기면 제가 또 채팅창에 조금씩 글을 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저도 그 PT를 간단하게 몇 장 만들어 놨는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료를 모두가 보실 수 있도록 올려주시겠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파워포인트 잠시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올려주십시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요 올릴 때 잠시 몇 초 또 끊어지더라고요. 예.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공유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올라왔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뭐 앞에 잘 해주셔서 참 좋은 말씀 두 분 발제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뭐 포스트 코로나냐 또는 위드 코로나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백신이 나오든지 뭐 치료약이 나오든지 하더라도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기는 쉽지 않지 않겠나 하는 의료계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조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이 이제 여객기에 화물을 이렇게 탑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 화면하고 다음 화면 보시면, 그래서 지금 여객기 객실에 승객들이 앉는 객실에 이제 화물을 탑재한 장면인데, 이렇게 하면은 효율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했을 때 맥시멈으로 한 10톤 정도 이렇게 탑재가 가능합니다. 여객용 의자를 앞으로 이렇게 밀어서 또 탑재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그대로 사람처럼 화물을 탑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효율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최근에 에미레이트 항공을 필두로 지금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좀 개선해서 완전히 객실의 의자를 떼어내고 화물 칸으로 개조를 해서 하는 경우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까 10톤보다 한 17톤 정도, 이게 7톤을 더 많이 탑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미레이트 항공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화물을 탑재했는데, 777 항공기 10대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개조를 해서 지금 운항 중에 있고, 아침에 여객기를 777만 아침에 100대, 전체 150대 중에 100대가 이렇게 해서 운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물이 이렇게 이제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여객기가 이제 운항을 못하니까 그동안에 여객기를 활용해서 벨리 컴파트먼트를 이용해서 많이 수송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객기의 다낭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화물기를 이용한 이런 방식이 좀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화물기는 이런 형태입니다. 밑에 롤러가 있고 화물 탑재하기가 보다 용이합니다. 팔레트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화물기 안쪽까지 이 화물이 좀 쉽게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객기는 개조를 하더라도 이렇게 원활하지는 조금 불편합니다. 원래 화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여객기 단면을 한번 보시면은, 원래 2층에는 이렇게 의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밑에는 컨테이너를 저렇게 이용을 해서 승객 수화물과 화물을 실을 수도 있고, 아까 잠시 보신 팔레트 평면형 이제 유닛 로디드 디바이스라고 하는 그런 팔레트를 이용해서 또 탑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내용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그 파란색은 이미 저희가 항공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앞에 정세영 연구원님께서 발제하실 때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항공기에 이제 공기를 벤틸레이션 환기하는 시스템이 헤파 필터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운항 중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뭐 무방하지만 착륙하고 나서는 반드시 출입구를 개방해서 자연 환기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조종실, 얼마 전에 뭐 제주항공 조종사가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객실 내에서 조종사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조종사들이 또 감염이 되거나 승무원들이 감염이 되면 승객들도 위험하기 때문에 감염으로부터 뭐 자유스러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내부의 종사자들도 소독을 좀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승무원들 지금 비닐 장갑, 고무 장갑 철저하게 지금 착용을 해야 될 텐데 아직 시행 안 하는 항공사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주기장에서 탑승용 브릿지를 이용 못할 때 이제 버스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버스도 굉장히 밀집도가 높은 상태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숫자를 좀 더 늘리고, 또 승객들은 좌석수 정도로만 이렇게 탑승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내 순환 시스템이 한 3분 정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순환이 됩니다. 공기가. 짧게는 뭐 2분마다도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보다 더 짧게 공기 순환 간격을 함으로써 안전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끝으로 이제 지금 기내에 적외선 열 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환자 발생 시 좀 더 격리도 가능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 보시는 사진처럼 코로나 환자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사회적인 거리 잘 유지하고 방역에 철저하게, 한 사람만 철저하게 해도 나머지 분들이 다 안전하게 되는 이런, 뭐 이거 제가 이제 저희 지인이 이제 카톡으로 보내줘서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요. 예. 이런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인지하고 신경을 많이 쓰면 지금 항공산업 위기 빠르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광일 교수님, 아주 파워포인트 자료까지 준비해 주셔서, 좀 이 비행기 구조나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한눈에 바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잘 정리해 보여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대로 화물 운송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또 새롭게 비즈니스 모델 개발하고 있는데, 언론 지상에도 좀 난 것 같아요. 우리 국적사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같은 곳에서도 사람이 앉는 자리에 화물을 싣기도 하고 의자를 약간 밀고 당겼는데, 아까 아랍에미레이트였습니까? 이게 아예 이렇게 치워가면 훨씬 더 많은 거의 2배 가까운 분량을 싣는 이런 내용이며, 여객 기와 화물기의 어떤 구조의 차이 같은 것도 아주 바로 쉽게 볼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항공 화물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좀 김광일 교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좋은 이렇게 자료도 보여주셨지만, 혹시 이제 발제자들에 대해서도 좀 어떤 질문이나 아니면 뭐 공항공사의 전략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질문이나 코멘트 나중에 조금 더 해주시면 모두에게 역시 이제 김광일 교수님 최고의 전문가이시니까
말씀을 또 더 첨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찬이십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제 우리 두 번째 또 패널 토론을 모시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한 지금 40여 명의 분들이 접속해 계시고 우리 보니까 우리 저 최정철 연구원장 박사님도 계시고 우리 뭐 인하대 김현정 교수님, 중앙대 김효선 교수님, 뭐 아까 배종석 우리 고려대 배종석 교수뿐만 아니라 제가 다 일일이 말을 못하지만 우리 유 교수님도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도 아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데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이나 토론을 채팅창에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에 미리 올려주시면 나중에 제가 패널 토론할 때 좀 반영해서 대신 질문을 드리고 또 뭐 혹시 시간이 가능하고 또 제가 부족하다 싶으면 직접 마이크 열어서 질문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좀 참여해 주시고 바로 두 번째 패널 토론자 역시 최고의 전문가시죠. 우리 인하대학교의 김용진 교수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용진입니다. 인하대학교 물리전문대학원 원장 맡고 있고요. 아태물리학부에 같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는지 한 번만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다들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저는. 네네. 예, 우선 두 분 발표 잘 들었고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 정세현 책임연구원님께서 발표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항공산업계 상황 진단과 상생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를 초점을 맞추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발표 잘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큰 그림을 그려서 이제 발표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항공산업이 뒤에 발표하신 분도 말씀하셨지만 여객하고 화물하고가 세그멘트가 다르고 또 국제항공사들과 국내 항공사들 또 항공사별로도 좀 다르고 공항별로도 좀 뭔가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그멘트를 좀 나누어서 전망을 해주시거나 혹은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해주셨다면 조금 더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제 소속이 물류고 제 전공이 물류다 보니까 첫 번째 주제보다는 두 번째 주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 참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항공기가 100톤 정도의 화물을 싣고 댕기고요. 그 다음에 그 일반적인 여객기가 벨리카고로 한 20톤 남짓, 20톤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화물을 싣고 댕기는 걸로 알고 있고, 대한항공의 경우에 전체 140여 대, 130여 대 정도에 있는 전체 비행기 중에서 화물기는 한 20, 30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굉장히 놀라운 뉴스가 있었던 게 발표 와중에서도 잠깐 지나갔지만 대한항공이 흑자를 일으켰다라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사가 났었죠. 어떻게 생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무급휴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등등 때문에 그런 인건비 절감에 따른 효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화물 항공만 딱 정확하게 바라보자면요. 중간에 데이터도 한번 보여주셨는데 여객이 95.4% 감소한 데 비해서 화물은 전년 대비 4.9% 감소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비행기 중에서 화물기 전용기는 20여 대에 지나지 않고 그 100%를 채웠다고 할지라도 벨릭하고 30% 누락 분량이 어마어마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4.9%밖에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항공 화물에 오히려 집중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러한 현상이 어떤 일을 벌어들이는 거냐라는 걸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그 업계에 계신 분들과의 인터뷰나 혹은 말씀을 나누어 보면 화물기 쪽의 요금이 2배, 3배, 심지어는 그 이상까지도 올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은 요만큼 줄었고 그 가격은 3배 이상까지 올랐기 때문에 화물에서 많이 컴펜세이션이 돼서 전체적인 흑자 전환을 이루었던 공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감축이라고 하는 크나큰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호황이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전 세계 항공사 둘 중에서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흑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데는 극소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항공산업의 틀이 좀 흔들리는 이러한 사태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문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문장이 떠오릅니다. 견고하게 짜여져 있던 항공산업의 틀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크나큰 변동 속에서, 지각 변동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 공항들,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했을 때 이 커다란 변화 안에서 우리가 이득을 취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발표하신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 세부적으로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항공화물 패러다임 시프트를 말씀하시면서 이커머스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라고 하는 것은 급증하고 있고요. 제가 그 다른 연구를 하다가 그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의 물량 같은 것을 찾아본 적이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급증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이나 그 항공 화물이 해운 화물과 비교했을 때 해운 화물이 늘어가는 것보다 덜 늘어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 특히 이스트 코스트 파트에 있어서는 항공 화물이 페리의 경쟁력이 없습니다. 어차피 통관 이야기하고 어쩌다 보면 어차피 1박 2일 걸리면 똑같기 때문에 이스트 코스트 쪽은 오히려 항공 화물이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륙 깊숙이라든가 미주라든가 유럽 쪽은 이 이커머스의 급증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말씀하셨던 대로 건수 베이스로 보자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이커머스 수입의 1위 국가는 중국이 아니고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의 1위 국가죠. 참 맞나요? 아니, 수입 맞네요. 수입의 1위 국가는 제가 알고 있기로 미국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마존에서 제일 많이 클릭해서 물건을 사더라고요. 수출은 중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공항 입장에서 혹은 항공사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떠오른 기업은 자라입니다. 패스트 패션의 대표 주자인 자라인데요. 자라는 디자인이 확정이 되고 물건이 전 세계에 뿌려지는데 2, 3주 걸립니다. 보통 일반적인 패션 업계의 브랜드들은 보통 3, 4개월 전, 6개월 전에 디자인을 확정하고 생산하고 그것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하는 과정이 보통 한 3, 4개월 단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더울 때 가을 패션들 이야기하고 겨울 패션들 이야기하고 모델들 화보를 찍습니다. 그런데 자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자라가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항공화물 운송입니다. 그래서 꼭 단가가 높은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더 니치 시장이라고 얘기할까요? 새로운 시장이라고 얘기할까요? 새로운 시장에 항공화물을 요구하는 시장들이 생겼다는 거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한 시장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콜드체인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콜드체인 쪽이 중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이슈로 다가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문화 자체가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크고요. 이스트 코스트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먹고 고급 품질의 음식을 먹는 거에 비해서 내륙 깊숙이는 거기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는 품질의 음식들을 먹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워낙 미디어가 발전하다 보니 불평등을 얘기하고 그 불평등이 국민적인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그 중국 공산당 중앙정부 측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빠른 시간 안에 내륙 깊숙이까지 신선한 먹거리를 배송할 것인가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 대학들과 연계를 하면 그쪽에서 제일 먼저 이슈로 끌고 나오는 것이 콜드체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콜드체인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항공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항공산업에서 콜드체인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더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K-방역을 넘어서서 K-푸드, K-바이오 쪽으로 아마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한국에 대한 인식이 워낙 좋습니다. 세이푸드라고 해서 안전한 음식에 관한 관심들도 굉장히 많고요. 먹거리에 대한 안정성에 있어서는 한국을 따라올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그 예술품 창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저희 물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몇몇 공항이나 항만 쪽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보세 구역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굉장한 부호들이 혹은 투자의 수단으로서 예술품에 투자를 했을 때 그것을 한국으로 들어오면, 즉 국경을 넘어서게 되면 통관세를 내야 됩니다. 한데 공항에 갖다 놓으면 보세구역에 있기 때문에 세금을 넣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대한민국 국경 안에 있지만 통관 국경 안에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서요. 일부러
항만이나 공항의 보세구역 안에다 창고를 짓고 고가의 예술 작품들을 보관하는 산업이 이미 꽤 오래전부터 발전해왔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게 창의공학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특히 이제 인천공항공사 그쪽에 관심이 많다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부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그 예술품 창고로서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을 한번 정도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제가 아이템별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다 같이 이제 10명 이하, 20명 이하 이러다 보니 이제 조금은 풀어졌던 것 같은데 갑자기 엊그제부터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 되고 우리 학회조차도 이제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방심하지 말고 그리고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장담하지 말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준비하는 자세가 각 산업 분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김영진 교수님. 지금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정말 포스트냐, 아니 아직은 분명한 건 위즈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 위기를 지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크게 이제 두 분의 발제와 관련해서는 정세현 연구원님께서 좀 항공산업 전반에 좀 거시적인 큰 아웃라인에 대해서 좀 중심으로 발제를 해주셨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항공산업 또 물류 또 나가서 또 제시가 있었던 공항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더 구체적인 내용이나 차별적인 내용들이 꽤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웠다는 말씀이었고 나중에 패널 토론 시간에 정세현 연구님께서 또 보충 추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용진 교수님께서는 물류와 관련해서 주로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토론과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그 흑자 전환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도 그 근본적인 이유, 구조, 수익 구조의 변화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항공, 화물, 물류에 있어서도 우리의 주 교역 대상이고 거래가 많은 이제 중국이라든가 미국 간의 관계 또 최근에 리딩하는 여러 상품이나 화물의 특성에 따른 변화 전반에 대해서 잘 짚어주셔서 참여하신 분들이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두 분의 그 패널 토론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두 분 패널 토론자들의 말씀에 덧붙여서 저 플로어에서 이 줌으로 참가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지금 질문이나 토론 요지를 받고 있습니다. 채팅으로 좀 뒤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 광고 공지를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채팅창으로 궁금하신 거 혹은 질문하고자 하는 것도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올려주시고 지금까지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도 드리고 대신 질문을 좀 드릴 건데 그 이후에 곧바로 우리 이제 정세현 연구원님과 최종혜 차장님께서 차례로 패널 토론자들의 얘기까지 좀 들은 것을 참고로 해서 1차적으로 먼저 일종의 답변 겸해서 보충 말씀을 할 기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온 질문 한 두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제 발제자 두 분의 말씀을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제 보니까 질문 자체는 최종혜 차장님께 질문이 들어와 있네요. 보면은 그 먼저 이제 계명대학교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의 유재현 교수님, 저도 잘 아는 교수님인데 먼저 간단하게 이제 항공 화물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하는지 그 데이터 이제 소스라든가 실제로 컬렉션을 어떻게 하고 자료를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항공산업 비즈니스 관점 변화로 시간 가치, 타임 밸류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타임 밸류에서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여쭤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항공 화물에 대한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생성되고 또 어떻게 콜렉션을 하고 이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 최종혜 차장님이 말씀하신 그 타임 밸류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직관적으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지만 어떤 이게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런 시간 가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든가 어떻게 그것이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묻고 싶으시답니다. 또 바로 이어서 역시 최종혜 차장님께 김광일 교수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좀 질문을 더 좀 추가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잘 올려주셨습니다. 그 최종혜 차장님께서 어떤 향후의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공항 산업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채팅창에 보시면 직접들 또 눈으로 다 보실 수 있는데 공항은 운송, 전시, 판매, 보관을 망라한 문화예술품 거래소를 운영하기에 최적의 입지라고 최종혜 차장님께서 이렇게 그 주장을 하셨어요. 제안을 하셨는데 김광일 교수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 항공보안이 이제 굉장히 철저하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또 특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공항이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테러라든가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철저한 보안을 지키지만 특별히 또 우리의 어떤 뭐 분단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감안했을 때 인천공항 같이 보안에 철저한 지역에서 이런 문화예술품 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지, 특히 공항의 보안구역에서도 가능할지, 아니면 자유무역지대로 한정해서 해야 할지 이런 등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는 보면 채팅창에는 두 가지의 질문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까 공지드린 것처럼 이 줌 화상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누구나 다 질문이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데 우선 채팅창을 이용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아니면 뭐 내가 꼭 직접 마이크 켜서 질문하고 싶다 이렇게 채팅창에 써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질문하고 또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까지 정리가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발제자들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먼저 최종혜 차장님은 저 추가 질문도 있고 했으니까 먼저 정세현 연구원님께 앞서 이제 좋은 발제 말씀을 좀 크게 매크로하게 해주셨는데 조금 더 시간 여유를 드릴 테니 앞서 다 못한 얘기 또 그 토론자들의 코멘트 이런 걸 참고해서 또 추가 발언할 수 있도록 답변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정세현 연구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초반에 인사 못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인천공항의 정책연구팀의 정세연 연구원입니다. 방금 김용진 교수님께서 브로드한 시사점을 준 게 좀 아쉬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인천공항의 부설 연구원이다 보니 인천공항의 시각에서 분석을 하고 수요 예측을 하고 전략을 제시하는 한계점이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은요. 인천공항의 수요와 국제선 여객이고요. 제가 오늘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마 인천공항의 시각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이 대부분 우리나라 국제 여객을 차지하기 때문에요. 국제선 수요의 여객에 대한 특히 여객에 대한 관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코로나 이후부터 어떻게 하면 여객의 수가 변화할지 그리고 언제쯤 회복할지 회복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지라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7월이면 회복되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시간이 연장되고 있는 거는 모두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언제 갈 건지에 대한 조사를 해봤을 때 백신이 나올 이유가 대부분 차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공항을 이용하는 현 수요는 어떤 수요일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수요에 대한 먼저 트렌드 변화가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을 때 현재 국제선 여객은 사실 레저가 기존에는 70, 그리고 비즈니스가 30%를 차지하셨었는데요. 현재 진짜 왜 공항 코로나 시대에도 항공을 이용해서 여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75%가 업무, 비즈니스 출장이셨고요. 학업, 유학 때문에가 한 15%, 가족을 만나는 것이 10%였습니다. 결국은 기존에 저희가 레저, 그리고 비즈니스라고 분류했을 때 대부분의 비즈니스에 속하는 군이 지금 현재 항공 여객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비즈니스 수요에 대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지금 저희가 지금 코로나를 의해서 줌으로 이렇게 화상회의를 하는 게 처음엔 어색해도 향후에는 습관화되고 편리성을 느끼게 되면 지금 이용하는 현재 필수 수요마저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향후에 어떠한 수요를 위해서 창출할 수 있을지 그것이 고민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시스템 다이나믹스라는 인가 지도를 그려서 그럼 코로나 여객 지금 감염자 수 이외에 여객 심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조사해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자가격리 일수가 줄면 여행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자가격리 일수가 현재 14일 잠복기로 인해서 14일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자가격리 일수가 좀 줄면 여객이 좀 여행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또 조사해서 기존의 잠재 수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는 갔던 수요지만 코로나에 의해서 안 가는 분들 중에 얼마만큼 전환이 될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 결과 생각보다 감염 우려에 의해서 해외여행을 안 가시는 분들이 한 77%로 많으셨고요. 그 다음이 15% 정도였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자가격리 수를 줄였을 경우에 전환 수요는 약 7.7%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려했을 때 7.7%라는 게 많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 숫자는 약 214만 명입니다. 이 수가 어느 정도냐?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월 1단위, 그러니까 1개월 평균 660만 명 여객이 이동하셨는데요. 약 214만 명밖에 나오지 8월부터 12월까지 전환 수요는 좀 작은 숫자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작은 숫자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여행 심리 회복 효과는 미비하고 오히려 전환 수요 창출에 비해서 현재 코로나 확산에 대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자가격리 감소에 의한 전환 수요 또 창출 효과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객의 수요 감소 그리고 비즈니스 전환 수요의 기대에 대한 감소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하면 공항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해 봤을 때 현재로서는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면세점이라든지 다른 지상조업들 여객의 수요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수요 의존형 수요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면은 이러한 수익 구조, 다양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여객을 창출하는
수익 구조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냥 여객 창출이라는 건요, 항공을 이용하는 여객 이외에도 공항 주변을 이용하거나 여행을 하는 그런 수요를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자생적인 수요 창출을 위해서 지금 인천공항에서 하고 있는 것이 공항 주변 경제권 개발이고요. 이 경제권 개발을 위해서 금융 리스단지든지 물류 허브, MRO 등을 개발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외 상업시설 다각화를 통해서 태국의 경우에도 프리미엄 아울렛을 만든다든지라는 다양한 수요 창출의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천공항과 지역에서 같이 융합적으로 이러한 수요 창출을 위한 생태계 조성, 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경영 학회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또 공항 경제권만 만들면 된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 밀레니얼 세대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팬심이라는 하나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어떤 팬심을 가진 수요 여행자를 창출하기 위해서 아마 학계와 산업이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조금 전에 또 이제 사이에 보면 우리 김광일 교수님께서 정세현 연구님께 또 조금 이제 질문을 추가하셨어요. 채팅창을 보시면 8페이지에 취업 유발 효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현재 재직 인원이 감소한다는 것이죠. 신규 채용 예정 인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뭐 지금 짧게 얘기해도 되고 나중에 보충 말씀이나 채팅창에 간단하게 모두에게 전원에게 답변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그래도 효율적으로 많이 활용을 해주셨는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도 최종의 연구원님께 또 질문이 좀 2가지 정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최 연구원님의 그 답변 말씀 듣고 또 다시 이제 더 추가적인 답변이나 질문 이으면서 마무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최종의 연구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미래와 창의팀에 근무하는 최종의 차장입니다. 오늘 먼저 김용진 교수님, 김광일 교수님 그 패널 토론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진짜 이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사실은 저희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미처 못 봤던 부분들을 산업계나 학계에 계신 전문가분들께서 진짜 짚어주신다는 게 저희가 보지 못하고 있던 부분들을 봐주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그냥 인사이트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을 드려보자면은 먼저 유지현 교수님께서 주신 질문 답을 해보자면은 이 통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저희 그 내부 통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목별 데이터나 어떤 세부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관세청 데이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가 이제 그 시간 가치는 어떻게 이제 저희가 한번 정의해본 시간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정의를 해봤거든요. 이거를 거꾸로 말하면은 시간이 줄어들수록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필요한 데이터라는 거는 단순히 이 제품을 보내는 화주나 아니면 제품을 받으려는 수요자나 이런 제품을 추적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드는데 저희가 현장에 있는 그 랍스타 수송하는 업체를 만나 보니까 그 세관에서 그 통관 처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도 그 랍스타의 폐사율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랍스타가 얼마나 죽는지 그 폐사율 자체가 퍼센테이지 자체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공항 운영 현장에는 엄청난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 공항공사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돈을 받는 구조는 그냥 항공기당 얼마를 받고 있습니다. 항공기가 엠토가 몇 톤짜리가 착륙을 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세부적인 데이터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항 운영 현장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정말 중요한 데이터들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말씀하신 시간 가치를 더 정확히 측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 이해관계자들이 진짜 자기 사업이나 비즈니스나 수익성을 제고하고 이런 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기 김광일 교수님께서 주신 질문 예술품 공소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창의공항 옆에 있는 거기를 방문했을 때 그곳은 자유무역 지역에 우리로 치면 자유무역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김용민 교수님 말씀대로 그 보세 효과, 세금 절세 효과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한 가지 아이러니했던 거는 이제 이게 오히려 약간 보안에 위배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항에 와 보시면은 그 활주로가 있고 거기를 이동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동 지역 외곽에는 큰 담들이 다 둘러져 있어가지고 거기 경비들이 다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곽을 경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싱가포르 예술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 이동 지역에서 예술품 거래소로 예술품을 실어나르기 위한 직반송로가 특별히 개설되어 있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자면 약간 좀 보안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중동에 사는, 뭐 중국에 사는 부호들이 싱가포르에 입국하지 않고요. 창의공항에 있는 VIP 라운지에 가만히 있으면은 거길로 그 예술품 거래소에 보관되어 있던 예술품이나 아니면 거래하고자 하는 예술품을 그 직반송로를 통해 가지고 그 VIP 라운지로 직접 이렇게 실어 날라서 보여주고 거래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사실은 좀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항 산업이나 뭐 항공 산업이다 어떤 안전이라든가 굉장히 보수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예술품 거래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예외를 허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되고 있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항이 예술품 거래소를 운영하기에 최적의 입지라고 했던 부분은 사실 공항은 굉장히 24시간 뭐 24/7 보안 체제가 유지되고 굉장히 안전한 곳이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런 예외도 허용하고 있었던 점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사례 재밌게 봤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해 주신 김광일 교수님과 김용린 교수님께는 다시 한번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기 때문에 잠깐만 이제 기다려 주셔서 우리 최종의 차 팀장님 그리고 우리 정세현 연구님께 혹시 추가할 수 있는 질문을 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채팅창에 보시면 계속해서 또 질문과 답변이 한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또 참석하시고 관심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고려대학교 배용석 교수님도 계속 계시고 우리 인하대학교의 김현성 교수님 또 우리 학회 이번에 조직위원장으로 화면으로도 보여 제가 이제 화면을 다 열어놓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김현성 교수님 또 얼굴 이렇게 마스크도 벗어서 인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조직위원장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보시면 우리 역시 인하대학교의 김현정 교수님 사진만 지금 볼 수가 있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또 숙명여대의 이용호 교수님 비롯해서 제가 한눈에 다 이렇게 금방 읽지는 못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도 알고 우리 경영학회의 아주 핵심적인 회원 멤버로 리더십으로 활동하는 분들 오셔서 계신데 계속해서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질문이나 또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고 사실 특히 교수님들도 그렇고 기업에 계신 분들도 첫 학기, 지난 학기는 코로나 위기 때문에 수업도 언제부터 되면 할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수업 진행 계획을 계속 뭐 이렇게 변경하면서 하느라 어려웠는데 이번 경영학회도 좀 다소 급작스럽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어서 모두가 쉽지는 않지만 좋은 발제해 주시고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영학회 전체로 봐서도 오늘 이 세션이 첫 번째 세션이니까 정말 뜻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선구자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뭐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이 진행 사회를 맡은 명지대학교의 김재구 교수인데요. 저는 오늘 지금 인천 컨벤시아에 와서 여기서 현장에서 VIP 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준비하는 스태프들은 나와서 굉장히 분주하게 여전히 움직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17시부터 여기에 이제 시상식을 비롯해서 또 인천 공사 관련된 여러분들이 오셔서 소수의 인원들만 진행하는데 저도 참여를 해서 겸사겸사해서 여기에 현재 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감사 말씀드리고 아까 그 계속해서 질문 주시는데 아마 이제 패널 토론자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김광일 교수님과 김영진 교수님 추가 질문도 좋고 혹은 간단한 코멘트 한 번씩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일 교수님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예,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그 두 분 발제자들 의견 잘 들었고요. 그래서 뭐 저희들 생각은 하루라도 빨리 이 코로나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아까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던 나라들조차도 코로나 재확산 문제에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 항공산업은 코로나 종식이 되면 좋겠지만은 이론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종식보다는 코로나가 있는 상황에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우리 항공산업 내부적으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오늘 최종의 차장님 싱가포르 공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좀 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잘만 되면 또 발전적인 공항의 뭐 또 다른 모습으로 항공산업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굉장히 참 유익한 그런 토론회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너무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직 시간이 한 10분여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김용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텐데 마침 또 김용진 교수님께 질문도 들어왔어요. 대체로 수입은 미국에서 하고 수출은 중국으로 하는 한국의 상황을 봤을 때 항공사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뭐 혹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겠죠. 조금 더 자세히 귀한 기회니까 교수님 만날 수 있는 좀 고견을 좀 추가해 주시길 원했고요. 또 김 교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분께 다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 수요 자체가 대폭 지금 뭐 그레이트 락다운 제가 얘기했는데요. 혹시 항공 수요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조금 더 좀 아이디어나 제언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도 있으셨습니다. 하여튼 감안하셔가지고 아마 이제 순서가 이제 김용진 교수님께 한 10분 정도 10여 분 남았으니까 김용진 교수님 말씀 기회 드려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마지막으로 정세현 연구원님, 최중혜 차장님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서 조금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도 혹시 질문 원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김용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아까 발표하신 와중에 화물 시간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있었는데요. 그건 조금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교통 쪽에서 사람의 시간이 1시간의 가치가 얼마일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의 시간 가치, 인시간 가치는 어떻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BC 레이쇼를 구한다거나 경제성 분석을 할 때 한 사람의 시간 가치는 얼마야? 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쓰이는 수치들이 있는데 화물에 대한 시간 가치는 굉장히 다양한 이론이 이제 현재 있고 서로 이제 논란의 거리가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육상 화물 시간 가치에 대해서는 그래도 연구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공 화물에 대한 시간 가치는 품목별로, 근데 품목별로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고가의 화물은 좀 더 시간 가치가 크고 저가의 화물은 시간 가치가 작기 때문에 그쪽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연구가 적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항공사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식의 질문이 아니었나 싶고요. 어쩌면 공항공사보다는 제 생각에는 국세청이나 관세청 쪽이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왜냐하면 화물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관세청이거든요. 공항공사보다도 더. 근데 그쪽 데이터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두 쪽 기관이 합의하면 아니면 합동 연구를 하면 그쪽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수입은 미국에서 많이 하고 수출은 중국으로 많이 한다는 건 이카머스의 좀 크로스보더 이카머스의 한정된 이야기이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항공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저도 뚜렷한 답은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물량 자체가 미국과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수출을 많이 하고 미국에서 들어올 때는 사실은 공컨테이너로 들어오는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항공이든 해운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다만 이카머스라도 수입 물량이 좀 있는 것은 나쁘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하고의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해안가 쪽은 페리랑의 경쟁력에 있어서 많이 처지는 상황이라서 그쪽은 오히려 특송 화물을 페리 쪽으로 넘기는 게 맞고요. 내륙 깊숙이 지금 발전되고 있는 그 내륙 깊숙이 있는 도시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카머스 물량들을 확보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춘다면 의미 있는 접근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으로 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그러면 이어서 정세현 연구원님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항공 수요 회복 방안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알고 싶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저희가 이제 항공 수요 회복을 하려면 어떠한 것을 해야 될지 다양한 각도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백신 개발이 있기 전에는 필수 수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나 업무적인 필수한 수요가 아니고서는 많은 여객이 다니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격리의 뭐 정책적인 면도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그 회복이라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복원 노력, 그러니까 결국에는 복원 노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안정화가 되는 아까 시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세계적으로 각 국가마다 안정화가 되고 있는 지역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시차가 좀 같이 가는 지역마다 트래블 버블이라는 안심 국가별 여행 루트를 만들어서 일단 안심이 되는 곳 먼저 여행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 순차적으로 중단기적으로 순차적인 회복이 이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회복을 위한 노력이기보다 준비의 기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너무 불확실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새롭게 패러다임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인천공항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다양한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시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자가격리 같은 약간 위험 부담이 있는 전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뭔가 전략을 펴기 전에 다양한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효과를 검토하고 좀 시도하는 게임 체인저로 좀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 주신 게임 체인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사회적 가치에 대한 내용도 제가 새로 뭐 책을 여러 우리 경영학교 교수님들하고도 썼지만 김광일 교수님 아까 성냥 그림처럼 한국 시민들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남을 위한 것이 곧 나에게도 이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민의식도 높고 교육 수준도 높은 한국 사람들은 자유도 추구하지만 또 공동체 안녕을 위해서 정말 잘 협력을 해서 K-방역을 성공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그것이 근간이 될 것 같지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게 초유의 정말 사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누가 잘한 사람을 보고 모방하거나 쫓아가는 방식으로 어차피 해결할 수는 없고 정말 새로운 창조적인 이런 대안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인천국제공항공사하고도 가까운 코이카랑 함께 이 인천공항공사 두 기관을 모시고도 공기업,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경영에 대해서도 컨퍼런스를 좀 가진 적도 있었는데 이 두 분 다 두 양기관이 다 그냥 과거에 했던 방식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면은 지금 모든 게 다 끊긴 상황이잖아요. 국제개발협력도 그렇고 하늘교육도 끊겼기 때문에 도저히 뭘 할 수가 없다. 오히려 방청객들이나 참석자들이 더 걱정하시는데 그 기관의 리더들은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물론 인간의 뭐 탐욕의 결과로 이런 위기도 왔으니까 모든 걸 우리가 경영자의 재량, 우리 전략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식이면 교만이 될 수도 있지만 잠잠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또 시민들의 참여, 이해관계들의 협조 속에서 풀어나가되 역시 경영자들은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창조적 대안을 만드는 것이 이제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이 혹시 있으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질문은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서 최종의 차장님께 그 마지막 답변 겸 좀 마무리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최 차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 학술대회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공항 경제권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인천공항이 2001년에 개항한 이후에 코로나 사태 오기 전까지 빠르게 성장해가지고 사실 동부가 아시아의 대표적인 허브 공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항 경제권이라는 건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이뤄놨던 이 허브 공항 네트워크 이런 성과들을 직접적인 어떤 혜택, 뭐 편익으로 환산시킬 수 있는 뿌렸던 씨앗을 열매로 거둘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김광일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사실은 저는 인천공항에 근무하니까 공항이라는 곳이 거대한 잠재력이 있고 굉장히 시장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계신 진짜 이런 전문가분들 또 인천공항에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셔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항공물류 패러다임 변화 역시 공항 운영자 인천공항도 여기서 한번 역할을 해보자는 것이고요. 그런 공항 경제권 또 인천공항이 나아갈 바 이런 방향은 인천공항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체 이익, 또 지역사회의 이익 이런 걸로 많이 환원되었으면 하고 이런 자리가 또 그렇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또 거의 다 이제 되었습니다. 혹시 마무리로 한 말씀 또 코멘트 해주실 분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우선 정혜정 아까 질문을 해주신 물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정혜정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직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시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고 아니 또 묻고 싶고 얘기 나누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인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이 계기가 돼서 더 많은 논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조직위원장으로도 수고해 주신 우리 김현성 교수님 함께하고 계신데 김현성 교수님 또 우리 공항공사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혹시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마무리하면서. 네. 그 음소거를 네. 해주시죠. 네네. 제가 지금 학술대 시상식하고 메인 세션 지금 리허설하는 데 와 있어서요. 조금 네네. 소리가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말 어려운 시기에 잘 준비하고 계신 것 같고 또 공항공작관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우리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관계자의 생태계가 잘 구축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너무 중요한 세션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잘 진행해 주신 우리 김재우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인천에서 열리는 22회 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이기해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현성 교수님 그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현장에 생생한 소리가 들려와서 인천 컨벤시아 현장에서 김현성 앵커 연결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한국경영학회 2020 융합학술대회 첫 번째 세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발제를 준비해 주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세현 책임연구원님 또 최종혜 차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항공 그리고 물류 분야의 최고의 석학이신 우리 김광일 교수님과 김용진 교수님 모셔서
토론 말씀과 여러 가지 좋은 코멘트 저희에게도 큰 공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간에 질문을 해주신 우리 유재현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교수님들 정말 이 온라인 상으로라도 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 앞으로도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하늘길이 열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인간들 간의 소통과 협력이 더 원활해지기 위해서도 코로나 방역을 통해서 얼른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조급하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선자리를 돌아보고 이 위기가 극복되더라도 올드 노멀로 돌아가자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새롭게 제기되는 환경에 관한 이슈,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이슈, 또 가버넌스를 올바르게 갖추는 것, 무엇보다 우리 한국 시민들이 서로 동의하고 또 한국의 기업인들이 활력을 가지고 새롭게 창의적인 비즈니스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산업의 변화, 구조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어떻게 가져갈지 항공과 물류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되는 한국경영학회 온라인 상으로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며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건강과 근학을 빌며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진대학교 김재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